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열흘의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LA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감염자가 LA 국제공항과 버거킹, 세븐일레븐 등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인기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약한 콘텐츠 검열과 연령 확인 시스템을 지적하며 아동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청년 세대 사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필품을 제외한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이른바 노바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용 운전교육기관 수백 곳에 대해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열흘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고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공습이 시작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또다시 고강도로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언급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 뒤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We have to make a meaningful deal. Otherwise bad things happen.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지난해 폭격 당시에도 2주 시한을 제시한 뒤 불과 사흘 만에 공습을 승인했던 만큼 이 열흘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중동 해역에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 공군력이 집결한 상태입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백악관 참모들을 인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라며 90% 이상의 확률로 군사행동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here's many reasons and arguments that one could make for a strike against Iran, and Iran would be very wise to make a deal with President Trump and with this administration. 이란 역시 전시 태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핵시설을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터널을 매립하는 등 방어력을 높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러시아 군함과 합동 훈련을 벌이며 미군 공습 시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열흘의 시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중동 정세는 전면전과 극적인 타협 사이에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LA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돼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 한 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력이 있는 상태에서 LA 국제공항을 비롯한 여러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2월 9일 싱가포르 항공 0038편을 이용해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40분 사이 국제선 터미널 B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몬테벨로와 휘티어 일대의 버거킹과 도미노 피자, 세븐일레븐 그리고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노출 후 7일에서 21일 사이 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홍역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MMR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인기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는 로블록스가 취약한 컨텐츠 검열 체계와 사실상 효과가 없는 연령 확인 시스템으로 어린이들이 부적절한 컨텐츠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며 아동보호 책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정적인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소송에서 로블록스의 금지 명령과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하루 2,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블록스의 일일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약 1억 5,1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40% 이상이 13세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 내 9세에서 12세 어린이의 약 75%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소송이 아동 온라인 안전 문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생필품을 제외한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이른바 노바이 챌린지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이미 가진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자는 움직임인데요. 과거 소비를 과시하곤 했던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I'm doing No by January, so I want to share with you guys these set of rules that I have created for myself. And just to clarify, No by just means I can't spend any money unless it is a necessity. A necessity to me includes rent, bills, utilities, groceries, gas, and pet care. 한 달 또는 1년 동안 사지 않을 물건을 정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지출을 멈추고 생필품 등 정말 필요한 곳에만 소비하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노바이 챌린지. 일정 기간 동안 식비나 교통비 같은 필수 소비를 제외하고 의류나 신발, 화장품 등 부가적인 지출을 중단하는 저소비 문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가의 명품이나 귀중품 등의 소비를 인증하는 플렉스 문화가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 달 동안 소비를 자제하는 노바이 제뉴어리와 관련된 구글 검색량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I think I was really looking with the start of the new year to change my perspective on my financial situation. I've always been someone who wanted to be really intentional with how I was shopping, but I felt like as the years would go by, I would go through a cycle of purchasing and then purging out things that I had owned. And I really wanted to cultivate a wardrobe and pieces in my collection that I could have for the rest of my life. So I wanted to be really intentional about pieces that I just wouldn't be buying this year. 실제로 챌린지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한 달 동안 수백 달러를 절약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동 구매가 줄고 소비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후기도 잇따랐습니다. Changed a lot of how I impulse buy. I definitely used to be somebody who would shop emotionally, and when I wasn't feeling great, I would go and I would do a little retail therapy and buy something, and now I find that I direct that elsewhere. So instead, I really am thinking about purchases before I'm making them, and I have seen this reflect in my savings too, just because these small things do add up over time. So I end up having a couple $100 extra left over at the end of the month that I wasn't experiencing elsewhere. 특히 최근에는 수많은 소셜미디어 광고들이 구매를 부추기고 쉬인과 테무를 비롯한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부터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의 배달 서비스도 확산되면서 소비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과소비도 더욱 쉬워진 환경 속에서 청년층은 노바이를 통해 소비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It doesn't encourage overconsumption, and that I think, especially with like the rise in popularity of like Shein and stuff, you know, it like really encourages people to buy things that they don't necessarily need. So I think for that, yeah. It became too easy to spend money, right? You can DoorDash food, you can have your groceries delivered, you can buy online, and so I would guess it's just a counter reaction to that trend, and we'll see how it goes.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취업난 속에서 청년층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신호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과거 플렉스로 소비를 인증하던 문화에서 이제는 노바이로 절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변화가 청년 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보스턴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청소년들이 한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교통공사는 지난 17일 오후 6시 45분쯤 백베이역에서 10대 청소년 여러 명이 27살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은 피해 남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달리고 있던 열차 쪽으로 밀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현장을 벗어났고 일부는 열차에 탑승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이마에 상처를 입고 출혈이 있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간호사가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는 동안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the transit cop was applying pressure to the laceration on his forehead. And it was a decent amount of blood, but he was alert and oriented. I was just keeping him verbally engaged. 교통공사 측은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역에서 순찰 인력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선거 당시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꿔 철거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뉴욕 경찰이 철거를 주도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노숙자 서비스국이 중심이 돼 대응하고 아울리치 직원들이 매일 현장을 방문해 노숙자들과 접촉하며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노숙자들의 불신을 줄이고 보호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추위 속에서 거리 생활을 하던 노숙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portance of this, as we saw over the course of this prolonged Code Blue, was that by having relentless outreach each and every day, you are able to connect with homeless New Yorkers for whom their first reaction might be that of skepticism. 일각에서는 텐트촌 철거가 노숙자들을 보호소나 주거시설로 연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한 주택 지하실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디트로이트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에드셀 스트리트와 프랜시스 애비뉴 인근에 있던 경찰이 한 주택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시민의 진술을 확보했고 현장 확인 결과 주택 지하실에서 변사체 3구가 발견됐습니다. While they were at the scene, they were approached by an individual who had indicated that they had been assaulted. 발견 당시 시신들은 수건과 카펫에 쌓여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에서 심하게 폭행을 당한 흔적도 발견됐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퇴역 군인인 노먼 햄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용 운전 교육기관 수백 곳이 폐쇄될 방침입니다. 연방교통부는 미 전역 1,426곳의 트럭과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448곳이 안전기준 미달로 폐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9곳은 점검을 앞두고 자진 등록을 취소하면서 총 550곳 이상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고용하거나 학생들의 운전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교육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럭과 관련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 교육의 안전성과 자격 검증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 뉴욕, 텍사스 등 10개 주에서 관련 교육기관들이 적발됐으며 당국은 추가로 97개 운전학교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일부 국립공원에서 올해부터 사전 예약제가 폐지됩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방문객들의 접근성 확대와 편리한 이용을 위해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아치스 국립공원,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차량 예약제와 시간별 입장 예약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청은 지난해 방문객 수와 주차 이용 현황,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외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공원에서는 주차난과 장시간 대기줄이 이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약제가 도입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올해부터 해당 국립공원들은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에는 방문객이 몰릴 경우 교통 혼잡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이 일시 통제되거나 주차가 제한되는 등 현장 대응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과 중국 전투기가 그제 한때 서해상에서 대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과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진입하는 공중훈련에 나서면서 중국도 대응에 나선 건데 주한미군 측은 한국군 당국에 훈련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전투기 여러 대가 그제 오산기지를 출발해 서해로 출격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서해에 출격하며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진입해 초계 활동을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접근하자 중국도 즉각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고 양측이 서해상에서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적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르지만 방공식별구역 근접에 앞서 비행 계획 등을 미리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행입니다.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이 대거 서해로 진입한 건 극히 이례적으로 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중국은 물론 우리 측에도 훈련 내용이나 목적 등을 알려주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MBC에 중국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중국 견제 성격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간 남북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를 주한미군 교육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습니다. Must be clear-eyed about China's ongoing military modernization and buildup and the growing activities of its military in this region and increasingly beyond.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을 본격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은 상황을 파악한 뒤 즉각 여러 채널을 가동해 주한미군의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서해를 겨냥한 훈련의 이유 등을 묻는 MBC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친동생이죠. 앤드류 전 왕자가 성범죄자 앱스틴과 연루된 의혹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경찰이 현지 시간 19일 찰스 3세 국왕의 사유지인 샌드링엄 영지를 급습했습니다. 성범죄자 앱스타인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앤드루 전 왕자를 전격 체포한 건데 다만 구금 몇 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혐의는 공무상 부정행위로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정부 기밀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입니다. 앤드루는 과거 앱스타인과의 친분과 성추문 의혹으로 왕실 업무에서 물러났지만 관련 의혹은 모두 부인해왔는데요. 최근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앤드루는 과거 무역특사 시절 아프가니스탄 재건투자기회 등 국가기밀을 앱스타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왕족이 구금된 것은 370여 년 만으로 현대 들어서는 처음인데요. 경찰은 앤드루의 거처 등을 수색하고 조사를 거친 뒤 일단 풀어줬지만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내부 직원까지 가담한 대규모 티켓 사기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체 관광객을 노린 티켓 쪼개기 수법 등으로 약 1,000만 유로, 우리 돈 170억 원 규모의 피해가 확인된 건데요. 사기 일당은 일일권 티켓 한 장을 하루에 많게는 20차례까지 돌려쓰거나 가짜 티켓을 팔고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해 차액을 챙겼습니다. 파리 검찰은 루브르 매표소 직원과 중국인 관광 가이드 등 9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은닉한 현금과 계좌 등 수십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2인자로 불리는 킴팜 총괄 책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런 부정행위는 불가피하다며 오히려 박물관이 먼저 고소했으니 대응을 잘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왕실 보석 도난과 잦은 파업,
관리 부실 논란이 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경영진의 책임 회피 발언에 현지 여론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서비스업 노조 유나이티드 히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요식업과 관광업 종사자가 1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거나 숨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종사자 3분의 1이 이민자인 서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지난해 레스토랑 폐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신규 기업도 30%나 급감했는데요. 관광산업도 얼어붙어 미국을 찾는 방문객은 전년 대비 250만 명이나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우리 돈 약 1조 7천억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짐한 양의 대명사였던 미국의 외식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비만 치료제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음식점들이 앞다퉈 1인분 제공 양을 줄이고 있는 건데요. 미국 전역의 매장을 둔 레스토랑은 물론 패스트푸드 거물 KFC 역시 치킨의 양과 사이즈 조절에 나섰고 일부 레스토랑은 가격을 낮춘 소용량 점심 메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고기 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식자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여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인데요. 여기에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열풍도 제공량 축소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용량 메뉴 열풍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미국인들의 식사 습관을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다는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뇌란죄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2.3 내란 발생 444일째 되는 날 사법부가 드디어 그 우두머리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주동자로 못 박았습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도 지적했습니다.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되며 수사권 논란은 이 사건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변호인단의 법기술을 차단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함께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되는 등 내란 핵심 세력들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인 결심을 조장하고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12.3 내란의 2인자임을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 등으로 계엄을 모의했고 김 전 장관이 세부 실행 계획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김 전 장관은 보안 유지와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임무를 우회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수사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부추긴 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구형했던 형량은 무기징역. 국헌문란은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곧 저는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막바지까지 당시 야당 탓을 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운 내란의 주동자이자 은밀한 지시로 부하들을 내란에 가담시킨 점도 인정됐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실제 현장에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던 점과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법원 인근에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단죄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환영했지만 법정 최고형이 아닌 것에는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석열 사형을 촉구하는 시민 약 400명이 모였습니다. 오후 3시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이들의 눈은 생중계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지귀현 재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현장의 분위기는 요동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된다는 판단에는 박수갈채가 나왔지만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양형 이유를 대자 탄식과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오후 4시 2분 마침내 나온 선고.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시민들은 444일 동안 기다려온 단죄가 현실화되는 순간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사형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불안감은 있었거든요. 또 그나마 공소기각이 아니었다는 거에 위로를 받고. 하지만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일상까지 포기하고 그 추운 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밤새우고 다 버텨왔는데요. 듣는데 너무 화도 어이가 없어서. 내란을 막은 건 국민 용기 덕분이라는 앞선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과도 대비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은 것이지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수많은 사람이 다쳤을 것이고 죽었을 것이고. 그래도 이곳 시민들은 단죄는 주권자인 국민이 힘을 합쳐 이뤄낸 또 한 번의 승리라며 똘똘 뭉쳐 내란 청산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술과 함께 먹으면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AI 챗 GPT에 여러 차례 물어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모텔에서 남성들이 잇따라 숨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연쇄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22살 김모 씨에게 기존의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애초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정적 단서는 김 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챗GPT 사용 기록이었습니다. 김 씨는 술과 같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못 깨어나고 죽을 수 있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챗GPT에 수십 차례 물어봤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답변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색은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을 탄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김 씨가 만난 20대 남성 2명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모텔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남성 2명을 숨지게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또 첫 번째 범행 이후 약물량을 늘렸다는 김 씨 진술도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남성들을 재우려고 했을 뿐 죽을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는 열흘 뒤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 벌써 2월인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026년 미국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급냉과 급등을 반복했던 부동산 시장은 2026년을 기점으로 큰 변동성보다는 안정과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락도 폭등도 아닌 조금 느리지만 방향이 보이는 시장. 지금부터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은 균형 회복으로 들어가는 시장이고요. 고금리로 움츠러들었던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과열되었던 가격 상승세는 한창 누그러지면서 시장 전반이 숨을 고르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조정 이후에 정상화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한마디로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기준으로 연 1%에서 3% 내외의 완만한 상승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아니겠지만 동시에 큰 폭의 가격 하락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입니다. 거래량은 2025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집을 사고 팔지 않았던 대기 수요가 서서히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5% 중후반대에서 6% 초중반 수준에서 완만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초저금리 시기보다는 높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서 첫 주택 구매자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참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은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2024년과 2025년에 비해서 매물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이른바 락인 효과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시장 유동성에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조금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셀러 입장에서는 가격 전략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보시면 섹터별로 명확한 온도차를 보일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헬스케어 관련 자산은 여전히 광세를 보이는 반면 오피스 시장은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회복보다는 선별적 투자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면 급등도 급락도 아닌 안정적인 흐름, 금리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점차적인 완화, 지역별, 유형별 격차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장, 한마디로 감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두르는 시장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방향성 있게 움직이는 시장이죠. 그러면 슬기롭게 잘 준비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1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